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자바 프로젝트부터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리고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갈수록 뭐가 많아요. 지금 이것도 프로젝트를 딱 만들기만 했을 뿐인데, 이 안에 구성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src 메인 자바 되어 있는 이 녀석, 얘는 뭘까요? 당연히 자바 파일을 넣는 위치겠죠? 자바 파일을 이쪽에다가 넣어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rc 메인에 리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얘는 뭘까요? 리소스가 뭐예요? 자원이거든요. 리소시스라고 하면 자원들이겠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자원들을 넣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우리가 그 JDBC 커넥터를 사용할 때 썼던 그 자원과는 살짝 달라요. 일단은 그렇게. 다음 테스트, 얘는 뭘까요? 이 테스트는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자바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행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웹으로 구성을 해서 브라우저에 띄워보지 않아도 자바만으로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다뤄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논외로 치고 넘어갈 거고요. 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였죠. 우리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메이븐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메이븐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타입을. 그 메이븐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쓰기 위해 얘가 있는 것처럼 메이븐을 쓰기 위해 이 녀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다음 타겟은 그냥 무시. 얘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 그다음 밑에 있는 이 src, 얘는 뭘까요? 얘는 우리 그 다이나믹 웹에서도 보면 src 자바가 있었고 src가 따로 있었는데, 밑에 있는 src는 보통 JSP 같은 거 저장했었죠. 그쵸? 얘도 똑같아요. JSP 파일들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 src 메인에 웹앱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 녀석 JSP 파일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 테스트는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 그럼 타겟은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밑에도 뭐가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이만큼은 아예 그냥 무시, 쳐다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건 그냥 알아서 프로젝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form.xml 이 녀석은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얘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일단 XML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XML이라고 하는 건 그냥 확장자입니다. 어떠한 파일을 이 XML 확장자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XML이라는 확장자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든 녀석들이 다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냥 확장자일 뿐인데, 중요한 건 이 POM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 얘는 어떤 정보들을 넣어놓는 파일이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롬복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 웹이라든가 아니면 데브툴스라든가 이런 것들 클릭해서 만들었었죠. 자, 이 녀석들 의존성을 주입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클릭을 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의존성들이 여기로 다 들어와요. 이 form.xml 파일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보면은 dependencies라고 하는 태그가 하나 열리고요. 그 안에 dependency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dependency 태그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롬복 다 들어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클릭했던 녀석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써있는 이 dependency라고 하는 이 태그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의존성을 주입받겠다라고 하는 그걸 정의하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구경은 해보셨을 녀석들인데, 우리가
MySQL 커넥터 J를 사용할 때, 자,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버전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이 자르 파일을 설치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지금 이 네이브는 여기를 가져다가 복사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성이 dependency라고 하는 태그가 열려 있고요. 그 안에 뭐 그룹 ID, 아티팩트 ID,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dependency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면 얘는 저장하는 순간 MySQL Connect J를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제어의 역전과 의존성 주입, 거기에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을 못 드렸던 거고, 우리가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뭐 필드 주입, 생성자 주입, 세터 메서드 주입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쓸 거. 근데 이거는 애초에 프로젝트한테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 내려받게 하는 그런 의존성에 대한 주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폼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을 하면서 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네? 그러면 그때그때 메이블 레파지토리 같은 데서 찾아서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해보면 하단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이 옆에 보면 Add Status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창 똑같은 거 나와요. 여기서 추가로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이런 녀석 쓰게 될 건데, 그럼 이런 것들 여기 있으면 검색해서 나오면 이거 체크하고 추가하겠다 해주면 알아서 폼에 들어와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보여드릴게요. 마이바티스를 선택해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거야? 그럼 저는 폼에다가 당연히 입력을 해야겠죠. 폼 클릭해주고 피니쉬를 눌러주게 되면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마이바티스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돼요. 근데 저 add status라고 하는 그 메뉴에 안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메이블 레파지토리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메이븐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 이 값들을 복사해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이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얘가 뭘 뜻하는지 정확히 뭔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안에 제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녀석이 들어왔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우리가 세팅했던 그룹 아이디, 뭐 아티팩트 아이디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프링부트 버전이며 자바 버전이며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어요. 패키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만 잡고 만든 다음에 추가로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여기서 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설정에 상당히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폼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녀석들 한번 또 화살표 열어갖고 한번 볼까요? 알아야 된다고 했던 녀석들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일단 src 메인 자바에 들어와서 얘를 화살표를 눌러보면 패키지가 아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설정을 했죠. 그룹 아이디 플러스 아티팩트 아이디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클래스 파일이 이미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이거 두 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린 프로젝트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건드릴 필요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클래스들을 만들 때
얘네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클래스들보다 더 위쪽 위쪽 위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들여쓰기 했던 것처럼 이쪽부터 하면 하나 더 들어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이 클래스들보다 더 하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이 데모 부분은 프로젝트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차주환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차주환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 따라오는 건데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메인 메서드 들어있죠. 우리 그동안 다이나믹 웹 쓸 때는 메인 메서드 같은 거 없었는데 얘는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래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없죠?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거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run이 실행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현재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근데 이 실행을 위해 존재하는 파일보다 더 위쪽에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정상적으로 읽어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위상에 만들거나 이것보다 더 상위 위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녀석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이것도 신경 쓸 필요 딱히 없어요. 자, 서블릿은 우리가 썼던 웹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녀석이었는데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거는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초기화해주는 녀석 정도로 의식하시면 돼요. 서블릿 웹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기화해주는 파일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름 같은 거 바꿀 필요도 없다. 오히려 바꾸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따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데모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다가 패키지 구성을 추가로 더 쌓아 나갈 거고요. 그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소시스라고 하는 경로를 보시면은 밑에 열어봤을 때 스태틱과 템플릿 그리고 application.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볼 겁니다. 스태틱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바 배울 때 스태틱 다 배우셨을 겁니다. 정적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태틱이 자바에서 말하는 스태틱과 같은 걸까요? 의미는 같아요. 정적이라는 의미는 같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은 뭐냐면 정적인 파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정적인 파일이 누가 있을까요? CSS. 이거 동적인가요? 정적이죠. 이건 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HTML 같은 거. 얘 정적일 수 있나요? 얘 동적이에요. 이런 녀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JSP를 쓰잖아요. JSP는 동적이에요. 왜냐? 안에서 자바 문법 쓸 수 있으니까. JSTL 가지고 쓸 거니까. 그래서 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얘는 이쪽으로 올 거고요. HTML이나 CSS 같은 녀석은 이 정적 파일 혹은 이미지 같은 거. 프로젝트 구성품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동적이 아니죠. 이런 정적인 파일들을 저장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스태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자마자 이런 녀석들을 여기다 보관해 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경로가 잡혀 있는 이유가 애초에 이 정적인 파일들을 불러내서 쓰려고 할 때 여기 스태틱까지 경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의 위치만 잘 넣어주면 쉽게 쓸 수 있다. 스태틱은 그런 용도. 템플릿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막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JSP를 쓰는데 JSP를 만약에 쓰지 말라 그러면 요즘에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쓰는 게 HTML 플러스 타임리프예요. 이게 철자가 이거였나?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을 되게 많이 써요. 이런 게 템플릿이에요. 이런 녀석들을 넣고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실제로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템플릿을.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이 녀석이 뭐냐? 얘가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설정 파일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설정을 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자, 이 어플리케이션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프로퍼티스가 확장자입니다. 이것도 설정이라는 확장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확장자를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얘를 YML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야물 파일, 야물이라고 읽는데 이 야물 파일 형태로 확장자를 변경할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프로퍼티스는 나열을 해야 돼요. 근데 야물 파일은 계층형 구조로 설정을 쌓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편해요. 가독성도 좋고요. 그래서 야물 파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 .properties라고 하는 이 녀석 클릭하고 한번 클릭해주고 F2 눌러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끔 창이 나와요. 여기서 프로퍼티스 대신에 제가 YML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장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야물 파일이에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방금 전에 있던 이 위에 한 줄이 프로퍼티스 설정 방식이라면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야물에서 하는 설정 방식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스프링이고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데모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인데 이거 아마 없어도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거니까 제가 하나 그냥 똑같이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죠. 이거 들여쓰기 문법이에요. 절대로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콜론 뒤에 띄어쓰기 없이 뭔가 입력하면 인식 제대로 못해요. 콜론 뒤에 항상 띄어쓰기 하나는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한다. 근데 입력할 때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만 입력을 해놓고 여기 보면은 프로퍼티스 방식으로 다 자동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 써서 그냥 엔터 쳐서 만들면 얘가 이런 계층형 구조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호환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제가 주석을 좀 걸어 놨다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주석을 풀도록 할게요.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주석 걸 때 지금 제가 쓴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그냥 이 샵 가지고 한 줄 주석을 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야물 파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다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정들을 좀 넣을 거다. 자, 아까 전에 내장 톰캣 사용할 거면 내장 톰캣 사용하면서 뭐 포트 설정이라든가 컨텍스트 패스 설정이라든가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설정들도 이 야물 파일에서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야물 파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그런 접속 정보들 그리고 기타 이런 뭐 경로 세팅들 이런 것들도 다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서 변수처럼 어떠한 녀석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을 프로젝트 자바 클래스 파일 내부에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야물 파일에는 실질적으로 API를 사용할 때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 키 같은 것들도 많이 저장을 하곤 해요. 저장을 해놨다가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야물 파일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JSP 파일 그냥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이제 경로 같은 경우 src 메인 웹앱까지 잡혀 있을 테니 이 뒤에부터 경로를 쌓아 내려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서버가 안 켜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버 설정에 관련된 것만 먼저 보여드리고 제 걸로 이제 변하는 것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파일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서버 밑에 포트 여기다가 8081 하면 나는 이 프로젝트의 포트를 8081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왜지? 설마 허허 이게 또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뀌었네요. 자, 제가 지금 요거 쓸 때 원탭을 썼어요. 처음에 원탭을 썼었는데 그 원탭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얘가 지금 뭐라고 했고요. 띄어쓰기 2개로 바꾸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탭으로 해도 괜찮네요. 어쨌든 띄어쓰기 2칸이 원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서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얘는 다시 자, 일단 서버는 정상적으로 켜졌고 오른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포트가 어때요? 8081로 바뀌었죠? 자, 서버 포트 바꾸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 바꾸는 방식 간단합니다. 서블릿이라고 하는 설정 하나 더 연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라고 하는 이 녀석 사용해서 여기다가 테스트 얘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해주네요. 그냥 띄어쓰기 2칸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컨텍스트 패스가 어때요? 바뀌었죠? 실제로 브라우저에 띄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포트 바꾸는 거, 컨텍스트 패스 바꾸는 거 간단하죠? 이거 그냥 주소 풀어놓을까요? 자, 그리고 이 스프링부트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빠르죠? 지금 이렇게 그 콘솔에 있는 결과값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 그 리로드가 된 거거든요, 서버가. 근데 서버 리로드가 상당히 빨라요. 우리 그 외부 톰캣 쓸 때는 생각보다 좀 기다렸어야 돼요. 그쵸? 특히나 이제 서블릿 같은 데서 내용 변경되거나 이러면은 좀 기다림이 길었는데 얘는 거의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없던 서블릿,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서블릿이 생성되면 얘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스프링부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식 다 돼요. 되게 간편해졌습니다. 저는 서버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하나 남겨드리죠.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남겨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나 남겨놓도록 하고요. 자, 야물 파일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설정 계속 더 쌓아 나갈 거니까 이 파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자바 파일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클래스를 만드는 패키지를 데모의 아래에다가 컨트롤러라고 지어 줄 거예요. 그리고 네임은 USR 홈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죠.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똑같은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고 자, 피니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로바로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걸 봤을 때 이제 MVC 패턴 바로 적용된다라는 느낌이겠죠. 우리가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었던 거 자, 비슷하게 갈 건데 자, 이 컨트롤러 USR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얘는 제가
컨트롤러의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겠죠? 지금 USR 홈 컨트롤러 이 녀석은 컨트롤러로 사용하려고 만든 클래스예요. 그죠? 그쵸? 근데 실제로 컨트롤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지었죠. 근데 얘는 실제로 컨트롤러가 맞아요. 제가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이 녀석한테 서비스의 역할로 코드를 짜면 얘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MVC를 이제 흉내내기 위해서 해봤을 때는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코드를 적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다 코드를 다른 목적처럼 적어버리면 걔는 더 이상 이름만 컨트롤러지 컨트롤러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부터는 이 클래스는 이름이 컨트롤러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정의를 해버릴 겁니다. 클래스의 머리 위에다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버릴 거예요. 자, 이 어노테이션이 가지는 힘이 뭐냐면 이 어노테이션에 달려있는 해당 클래스는 때려 죽어도 컨트롤러야.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녀석은 무조건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해 라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협상이 없어요. 이 안에다가 제가 코드를 서비스처럼 만들어 놔도 이 프로젝트가 인식할 때 얘는 컨트롤러예요. 이해되실까요? 이제는 만약에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런 컨트롤러를 짓지 않아도 얘는 이 어노테이션으로 인해 컨트롤러 역할을 그냥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름도 적절하게 짓는 것 뿐이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프로젝트도 알게끔 개발자도 알게끔 할 수 있는 게 스프링 부트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역할이 뭐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보내면 누가 받아요? 웹서버가 해당 요청을 받는다. 근데 지금 우리 웹서버는 내장 톰캣이죠. 자,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웹서버가 실제로 대답을 바로 하나요? 아니죠. 웹서버는 그 요청을 야, 이 요청은 네가 우리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한테 야, 이거 네가 처리해야겠는데? 라고 우리 쪽으로 넘겨주겠죠. 자, 웹서버가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앱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그냥 웹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앱을 말하는 거예요. 앱. 그러니까 웹은 우리가 PC든 핸드폰이든 거기서 사용하는 그 웹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앱은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어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그냥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에게 얘에게 프로젝트라기보단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요청을 전달해요. 자, 이 요청 전달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녀석이 컨트롤러예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젝트한테도 해당 웹서버 내장 톰캣한테도 야, 이제 요청 들어오면 내가 받을게 이런 거를 얘기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수행할 클래스로 임명을 했어요. 얘는 역할이 정해졌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뭐 한다고요? 이 컨트롤러는? 그쵸? 받아야죠. 웹서버가 사용자한테 받았던 요청을 전달해 줄 건데 그 전달되는 요청을 이 녀석이 컨트롤러가 받아내야겠죠. 자, 우리 서블릿 가지고 요청 받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 만들어서 웹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달고 거기다가 URL 경로 세팅했죠. 그 URL 경로가 요청 매칭을 해주는 녀석이었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URL 매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URL 매핑의 과정이 이 녀석한테도 필요하겠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지금 이 녀석한테는 일단 에러가 안 나게끔 지금 리턴 타입이 존재하니까 리턴 값을 뭐라도 스트링 결과를 남겨줘야 에러가 안 날 거니까 너를 일단 넣어놨고요. 자, 얘한테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또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소괄호를 연 뒤에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경로를 넣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유추해 보실래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얘는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한번 유추해 보실래요?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하셨는데 자, 얘가 리퀘스트 요청이고요. 매핑이면 뭐예요?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URL 매핑이라고 말하던 그 서블릿에서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에 달았던 그 작업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대한 이 URL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메서드가 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지금 뭐 해요? 너를 리턴하죠. 그러면 페이지에 너를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니까 로컬호스트 8081 저 지금 포트 8081입니다. 홈 메인 저 루트 패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컨텍스트 패스 부분 다른 거 적을 거 없겠죠. 이 요청 들어가면 에러가 났네요. 한번 봅시다. 홈이 왜 적혀 있어?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를 더 넣어볼까?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깜빡했어요. 네, 이것만 지금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깜빡했는데 자, 이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거 설명 안 드린 상태로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으면 나왔죠? 이거예요. 자, 이 요청에 대한 처리를 내가 할게요 라고 이 요청 들어오면 나한테 주세요 라고 정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정했을 때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고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리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자열을 돌려주겠대요. 그럼 이 문자를 어디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볼까요? 자, 메서드가 실행되고 리턴 값이 남으면 그 리턴 값은 어디로 가요? 메서드를 호출한 녀석한테 가겠죠. 그쵸? 메서드 호출 지금 누가 한 셈이에요? 네, 웹서버가 한 셈이죠. 요청을 전달한 거니까. 근데 웹서버한테 리턴 값이 남으면 이 웹서버한테는 누가 호출하게끔 했어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리턴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JSP 아티클 매니저를 했을 때 그 서블릿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두 개 메서드를 웹서버가 결국 호출하잖아요. 두 개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웹서버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주면서 이 녀석을 불러내고 이 안쪽에서 우리가 response.getWriter 해가지고 화면을 그려낼 수 있는 객체를 가져다가 이런 메시지로 화면을 그릴 거야 라는 의미로 전달을 했을 때 그려냈던 그 작업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서블릿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서블릿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한테, 웹서버한테 얘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청이 넘어오면 이 녀석한테 전달해주면 돼 라고 알려줬고 그 요청이 매칭이 됐으니까, 매핑이 됐으니까 이 녀석이 일 처리를 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던 이 하나의 어노테이션, 얘는 일단 리스폰스 무슨 뜻이에요? 응답이죠. 바디는 뭐겠어요? 그냥 몸체, 본문이에요, 본문. 자, 리스폰스 바디. 이 메서드가 응답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HTTP 통신 방식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전달해가지고 헤더로 넘겨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는 무시해도 괜찮고요. 리스폰스 바디가 붙으면 그냥 이 메서드로 화면을 직접 화면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get 방식이 있었고요. 포스트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get과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얘는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get이든 post든 결국 요청이니까 리퀘스트로 통으로 묶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거 여기 잘 보시면 약간 줄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전구 떠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 요청이어도 상관없어. 이 URL 매핑만 맞으면 내가 일 처리할게 라는 통으로 묶어놓은 녀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메서드가 get 방식을 받는 녀석이면 리퀘스트 매핑으로 퉁칠 게 아니라 get 매핑을 써줘 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녀석이 지금 얘면 포스트 매핑으로 해줘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부분을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get 매핑이라고 하는 녀석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매핑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청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 해당 메서드는 get 매핑인지 포스트 매핑인지 따져가면서 개발하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저 정보를 무시하고 리퀘스트 매핑을 써도 돼요. 다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찝어주는 거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포스트 매핑을 해놓고 get 요청으로 해당 URL을 보내면 이 녀석을 못 찾아요. 그리고 get 매핑을 해놓고 포스트 요청으로 이런 URL을 보내면 못 찾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분리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냥 넣어놓도록 하고요. 나중에 get이나 post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그때 한번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글도 문제없이 잘 되는 거 확인해주고 얘는 한글이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띄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에러는 왜 나요? 메서드 이름이 겹쳐서 나죠.
만약에 여기 인자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매개변수 하나 넣어주면 이제 다른 메서드가 되는 거니까 뭐라고는 안 하겠죠. 혹은 메서드 이름이 바뀐다면 뭐라고 안 하겠죠. 뭐라고 안 해요? 서버가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한 90점 정도 답변이신데 같은 URL 매핑이에요. 이거 서블릿에서도 똑같이 겪었던 거죠. 웹 서블릿에 이 경로가 겹쳐버리면 서버가 안 켜졌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 하나가 하나의 서블릿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서블릿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만들어진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어야 서버는 정상적으로 돌아줘요. 요청 경로가 겹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얘를 get 매핑으로 그다음에 이 녀석을 포스트 매핑으로 바꿀 거예요. 아직 안 바꿨어요. 임포트를 안 했는데 얘를 바꾸면 이거는 에러가 안 날까요? 제가 좀 전에 get 매핑으로 만들어진 URL 매핑에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못 받는다라고 했고요. 포스트 매핑으로 되어 있는 녀석한테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은 가능할지 어떻게 됐어요? 서버가 돌았죠. 됩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URL 매핑인데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걸 서블릿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서블릿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두 get과 두 포스트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두 get에서 처리할 일, 두 포스트에서 처리할 일 나눠 놓으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가능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자, 제가 브라우저에다가 요청을 이렇게 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가 main2라고 해서 요청을 보내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리턴 타임 뭐예요? 인트죠. 리턴 그래서 인트 값 하고 있죠. 0. 근데 리스폰스 바디는 이 메서드가 화면을 그려낼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결국 리턴이 돌아가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여기 아니에요? 브라우저. 그럼 이 녀석은 화면에 0을 그려줍니다. 이 위에 뜬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제공된 그냥 그런 건데 이게 왜 떴지? 이거 보통 컨트롤 U 해야 나오는 건데 이상하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브라우저가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러면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힌 이 0과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안녕하세요는 얘는 타입이 뭘까요? 이 데이터의 타입. 이거 JSP 때 말씀을 안 드렸는지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냥 텍스트입니다. 타입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네, 텍스트예요.
화면에 그려져서 브라우저에 띄워지는 순간 이 녀석들은 타입이 무의미해요. 그냥 텍스트일 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에 띄워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원인을 여기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원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쓰면은 뭐가 좋아요, 지금? 원래 하나의 요청은 하나의 서블릿이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하나의 컨트롤러 클래스가 여러 개의 요청을 받죠. 그러니까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은 클래스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서블릿의 역할을 지금 메서드가 함으로써 우리는 전체적인 파일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여러 개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다.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다가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짜라라락 기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뭐 멤버 관련된 컨트롤러 그 요청이 필요하다 그럼 멤버 컨트롤러 만들어 놓고 짜라라락 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거고, 훨씬 서블릿보다는 간결하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거 요청 보내면 어떤 결과가 화면에 나올까요? 20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변수 만들어서 값 넣었고 그 값을 리턴하겠다. 그 리턴하면 결국 여기로 나올 거니까 20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녀석이 이런 어노테이션이 달렸고 메서드에 이런 어노테이션이 달렸고 그리고 얘가 우리가 자바에서 쓰던 순수한 메서드랑은 조금 다르게 브라우저에 뭔가 그려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생겨요. 배우다 보면. 이거 그냥 클래스 파일일 뿐인데 변수 만드는 거 당연히 되는 건데 이런 게 막 다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클래스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추가가 된 거지 클래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메서드죠. 메서드도 똑같아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수 만들고 값 넣고 그 값을 리턴하고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 뭐예요? 생성자죠. 얘 클래스니까 클래스가 생성자 만드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클래스 메서드 이런 개념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데 거기에 이런 개념들이 추가가 될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하지만 특별하기 이전에 이 녀석의 본질은 클래스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 또 한번 가지고요.